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임용록 교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문제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실제 이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동유럽권 국가들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깊었었고, 점점 EU가 확장되면서 소유로권으로 편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동유럽권 국가들, 예전에 과거의 CIS 국가로 봤을 때 친러시아 국가와 친EU 국가 이쪽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구별한다면 양쪽 국가들 내 기업들의 성과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직관적인 견해는 어떤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 시절부터 이제 친러시아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경제적으로, 뭐 수출입까지 포함해서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점차 소유럽으로 개방 정책이 확대되면서 이제 러시아와의 거리를 두고 점점 소유권으로 편입이 되는 와중에 이 양자, 즉 친유럽 성향의 동유럽 국가와 친러시아 성향의 이 동유럽 국가들 간의 기업 성과가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이제 진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친유럽 국가, 그 다음에 친러시아 국가, 이 양자로 28개의 이제 구소련 국가들을 구분하는 것이 시작점이 될 거고요. 근본적으로 말해서 이 친러시아 국가들, 이 지역에는 러시아 쪽과의 관계를 가져온 인스티튜셔널 이펙트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제 비효율적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일단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소유럽 국가들의 이제 공장의 전촉이지. 물론 체코도 마찬가지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제철 산업, 즉 야금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었던 국가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독일 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로서 지리적으로 당연히 소유로권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폴란드 쪽에서는 많은 직접 투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폴란드는 대표적으로 서유럽 국가, 친서유럽 국가 쪽으로 이제 분리될 수 있는 국가이고, 뭐 동쪽에 있는 국가들, 몰도바나 이런 국가들은 이제 뭐 러시아 국가로 설정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서로 과거의 구소련 국가들도 서로 양분되는 경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양 그룹에서의 기업 성과의 차이가 실제 존재하는가, 그리고 비효율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구소련 국가에 진출하려는 물론 생산기지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이므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하겠고, 본 연구는 어찌되었든 크게 틀로 봤을 때는 이런 연구 주제를 기반으로 이제 게임 이론에 기반한 이론 연구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 연구를 통해서 뭐 친유럽 국가와 친러시아 국가 간의 어떤 성향의 차이, 비효율성의 차이, 혹은 어떤 제도적 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여부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시그널링 게임을 이용을 하고 이제 게임 이론적 접근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구해서 28개 국가를 크게 두 가지의 그룹으로 일단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그룹으로 이제 구별한 이후에 양자 간에 이제 변수를 투입하면서 실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연구의 개요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 이코노미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실제 기업들의 성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유럽 국가 쪽에 있는 기업들의 성과가 더 탁월하다면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구소련 국가일지라도 친유럽 성향의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옳고요. 뭐 반대의 경우라면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무방은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전쟁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분명하긴 하나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양자 간에 어느 쪽 그룹 내 기업들이 성과가 더 낫냐 이 자체를 판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랜지셔널 이코노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론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 이제 전체 이건 어떤 거냐면은 전체 프레임워크는 이겁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구소련 국가들은 집단 농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공산권 경제로 편입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생산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교육경제 하에서 생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설령 지금 구소련이 붕괴됐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러시아 쪽과 친한, 즉 제도적 효과가 분명한 인스티튜셔널 이펙트가 여전히 존재하는 친러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생산력이 떨어질 개연성이 높을 것이고 따라서 친러시아 국가들이 생산하는 것을 QR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러시아를 떠나서 점점 유로권으로 편입되는 구소련 국가들의 경우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폴란드나 체코 같은 경우는 OEM 공장도 되게 많고 그래서 친유럽 국가들의 이제 공장 전초 기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Q2라는 걸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어찌됐든 구소련권에 있다는 것은 러시아 영향도 받고 일단 이게 축이겠죠. 이걸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있는 28개 국가들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 콤비네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을 생산할 수도 있고 QE, 즉 친유럽에 들어가 있어갖고 얻을 수 있는 생산 효과도 있을 것인데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직접 투자를 통해서 친유럽 국가로 편입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QE가 될 건데 우리는 QR과 QE 두 가지 중에서 이 콤비네이션, 그래서 세타 QR 더하기 1 세타 QE의 컴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생산량이 결정된다고 보고 이제 P-C 해서 이제 마진이 나오겠죠. 그래서 회사의 이익은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일로 주어진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러시아에 완전히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생산은 QR을 하게 될 것입니다. QR을 하게 될 것인데 시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친러시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획경제 그리고 러시아가 생산하는 원자재 쪽 관련된 이 친밀도가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친러시아 내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뮤를 주었습니다. 뮤는 바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친러시아 국가로서의 external networking effect, 즉 뭐 공정한 경쟁이 아닐지라도 어떠한 소위 말하는 라비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이버리 이것도 뭐 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의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론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 EU 국가로 이제 유로그룹으로 전환을 했다면 이 국가는 2로 표현할 건데 당연히 Q2를 생산해야 되겠죠, 생산량은. 그래서 13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R에서 E, 즉 프로 러시아에서 프로 EU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환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E로 간다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유럽과의 접촉이 있게 되고 서서히 FDI도 받게 되면서 점차 E로 전환이 될 건데 이 중간 이걸 바로 회색지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식사가 바로 그 회색지대를 표현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트랜지션이 있기 때문에 구러시아 쪽에 친한 색깔도 있으면서 유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뮤, 엑스터널 네트워킹 이펙트는 그대로 존재할 것이고 이렇게 구성된 게 식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세 가지의 프로포지션을 뽑게 되는데요. 제 프로포지션 1번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내가 설령 친유럽으로 가고 싶을지라도 여전히 지금 구소련 체제에 있었던 국가들은 QR 쪽, 즉 러시아에 의존하면서 러시아의 원자재를 계속 수출하거나 받아들이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증명한 것이 프로포지션 1의 증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소련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교류 쪽에 이제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제한 조건을 가진다고 증명하는 것이 프로포지션 1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프로포지션 2번은 이 뇌물을 주던 부정부패가 있던 아니면 러시아와의 계속적인 인적 교류, 뭐 경제적 교류, 투자 교류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이걸 우리가 지금 뮤라는 즉 인스티튜셔널 이펙트로 볼 건데 이 부분이 여전히 상존한다. 지속될 것이다. 쉽게 꺼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인터벌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갖고, 이게 확률적으로 이제 봤을 때, 가격과 이제 원가의 비율로 봤을 때, 이제 뮤에 대한 인터벌이 이렇게 설정될 수 있다고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림 1번은. 이제 프로포지션 3번은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접근해 있는 국가 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적으로 비효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이게 이제 월드뱅크하고 유로피안 뱅크 오브 리컨스트럭션 앤 디벨롭먼트에서 뽑았는데요. 이제 2008년, 2009년,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쪽을 이제 뽑아냈습니다. 뽑아냈고 이제 핵심이 이제 이 본 연구를 위해서는 프로 러시아 그룹하고 프로 EU 그룹을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기준이 명확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 가장 예를 들어 몰도바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한 국가 어디냐? 이게 EU 국가 쪽이냐, 러시아냐? 예를 들어 이런 걸 통해 갖고 프로 러시아 그룹과 프로 EU 그룹으로 양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 러시아 그룹은 이름을 말해보면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르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몽골리아, 타지키스탄, 우크레인, 그다음 우즈베키스탄 이쪽은 최대 수출처가 이제 러시아라서 프로 러시아 그룹으로 설정하게 됐고요. 프로 EU는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그다음에 헤르체고비나, 그다음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등으로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총 28개 국가가 포함이 되었고요. 이제 본 연구에 이제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같은 그룹 내에 있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스의 리스크열스로 이제 2단계로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식 5와 이제 식 6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먼저 추정할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동유럽 국가에 있는 기업들은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이제 구소련 체제부터 연결되어 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OP에 대해서 1차 추정을 하게 되고요. 이 OP의 헷, 즉 불편 추정진 OP 헷을 16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말하는 기업의 퍼포먼스, YIT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제 변수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 ZI는 이게 이제 비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얼만큼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되나, 계약서 이상으로.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선물, 이건 현금도 포함되겠습니다. 뇌물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측정하게 되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비용의 비효율성, 그러니까 social cost inefficiency의 이 대리 변수로 이제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RDIT는 R&D를 얼마큼 투입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R&D 투입액을 이제 설정을 했고요. NI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과거 3년 동안에 실제 도입한 적이 있는가, 기업이. 만약 도입을 했다면 상당히 이노베이티브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정체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D3는 어떤 거냐면은 꼭 이렇게 상품의 직접적인 수출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인 수출.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적인 수출의 비중.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소련 국가들의 특징이고, 그래서 소류 위의 것들, 이런 것들이 퍼센트가 얼마 되는가. 이걸 이제 설문을 조사한 결과를 일단 D3로 집어넣게 됐고요. NA는 총 노동 비용에 대한 이제 자연 로그값.
취해서 스케일 조정을 했습니다. OP는 기업의 이제 나이가 되겠고요. 연령, 설립된 이후에. EM은 총 노동자 수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봤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뭐냐면은, 일단 그 밑에 검게 이제 볼트체로 되어 있는데요. 노동 비용은 역시, 기업, 성과에 높게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구소련 처지에 있던 기업들은 아무래도 노동 집약적인 이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투자도 그렇죠. 일어나고 있다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 총 노동자 수가 프로 EU 그룹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중요한 결과입니다. 즉, 프로 EU 그룹들은 총 노동자 수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추가적인 다음에 연구가 더 필요한 이유기도 한데요. 유럽 쪽에서 FTA가 늘어나면서 공장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지금 현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이제 다음 학술대회 연구 주제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빨갛게 된 게 뭐냐면 인포멀 기프트 쪽에 보면 역시 프로 러시아 쪽이 기업의 성과에 유의적으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 중에서 구소련 체제 내에서 러시아의 관계가 많은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인포멀 기프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성과를 깎아먹는, 즉 비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이제 표에서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NI 쪽으로 보면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 과거 3년 동안. 그럴 경우에 프로 EU 그룹은 확실하게 플러스의 기업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확실히 비효율성이 프로 러시아 그룹 쪽에 많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 이론에서 제시했던 건 뭐냐면 이 구공산권의 네트워킹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러시아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엠피리컬 스터디에서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이런 비효율성이라는 게 분명히 기업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는 걸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한테 어떤 시사점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역시 이런 사회적인 비효율성의 존재함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러시아 그룹 갔을 때는 이게 더 심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친러시아 국가 내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런 네트워킹 효과를 얻을 수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고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키 석세스 팩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indirect exports도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기업과 연계를 할 때는 공식적이지만 공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제 indirect exports의 존재 가능성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본 연구의 시작점부터 이제 결과까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소련 내 국가 중에서 이제 전환되는 국가, 그 그레이 피어리가 있겠죠. 프로 러시아에서 프로 EU로 가는 이쪽 그룹의 성과를 확인해 보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을 하고자 했고요. 향후에는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이제 진행할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